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라이브 정책 K 3부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신안보 강국의 중심, 바로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혁신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미래 안보의 새로운 방향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6년 만에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덮치며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는데요. 현지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짚어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행 지역도 서울을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K 관광 트렌드 집중 분석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섭니다. 저가, 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을 확보하고 50만 드론 전사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고 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3,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주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지원합니다. 계란 2억 개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추가 공급해 물가 안정에도 나섭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금융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AI 범죄 예방부터 수사,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 AI와 드론, 그리고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연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전략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신안보, 이 기존의 이 안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신안보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 AI와 우주, 사이버 등 신기술과 비대칭 위협이 결합해서 국가안보의 범위와 또 전장의 성격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안보가 전통적인 군사력 중심이었다면 현재 신안보는 기술과 공급망, 경제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AI가 결합한 비대칭 전력이 현대 전투 현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기반 감시, 또 사이버전, 하이브리드 전자전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로봇과 드론, 우주항공 등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역량을 높이고 민간 혁신기업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래 미래 이 신안보 혁신 기업의 육성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신안보 시대의 혁신 기업이 갖는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이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전략회의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재래식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사람이 투입되는 것보다 기술이 투입되는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드론이라든지 위성 이런 부분들은요. 전장에서 매우 중요해요. 네. 정보를 미리 잘 알아서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그 타겟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거. 그건 우주 항공 산업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레이더 산업도 들어가 있고요. 로봇도 들어가 있고요. 드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보의 능력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건 뭐냐면 2030년까지 신안보 1조 원 이상 기업 5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1천억 원, 그리고 기업 1천억 원을 갖는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결합돼 있고 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첨단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 기술 기반의 국방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서 직접 전쟁을 했다면요. 지금은 기술, 첨단 기술, 우주 산업이 결국 전쟁의 중요한 어떤 그 기술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전의 전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데 현대전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나요? 네, 뭐 최근 우크라이나나 그 이란 중동 네. 전쟁 보면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또 부상한 거를 이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수의 고가 무기 체계가 전쟁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저비용 드론이 대량으로 운용되면서 전쟁 양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자폭 드론인 샤헤드 드론을 중동의 미군 기지 또 석유 시설, 민간 건물들에 날려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물론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망의 상당수가 격추되기는 했지만요. 일단 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면 큰 타격을 입혔거든요. 뭐 값싼 드론을 먼저 보내서 방공망을 교란하고 또 상대의 방공 무기를 소진시킨 뒤에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전술도 활용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 바로 높은 가성비와 생산력 때문입니다. 이란 샤헤드 드론은 한 기당 생산비가 수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유격한다고 하면 미국은 매번 수십억 원의 그 돈을 공중에 뿌리는 그런 네. 셈이거든요. 뭐 어림잡아도 100대 1 정도의 가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하루에 샤헤드 드론 400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부도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표했는데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전력화하고 저가 드론 2만 대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은하 기자 말씀대로 드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이끄는 주역이라면 이제 오늘 회의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끈 기술이 휴머노이드 기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도 좀 직접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전장에서 이 로봇 어떻게 좀 활용이 되나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의 전쟁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전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동물처럼 보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고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로봇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도 하고 또 뭐 이 군무라고 그러죠. 네. 율동도 하고 율동이라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군사 전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치지 않아요. 전투를 밤새 해도 24시간 하니 뭐 계속 며칠을 해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간 같은 경우에요. 전자 광학으로 또는 적외선을 통해서 적이 어디 있는지 금방금방 찾아내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밤에도 뭐 이렇게 불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외선을 통해서 적을 탐지하고 공격이 가능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 군 생활의 기간도 짧다 보니까 네. 전술적으로 숙련된 어떤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한 현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 로봇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폭탄이 있는 폭탄 제거 작업이나 지뢰 제거 작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스크가 있는 그런 전쟁 활동인데 그런 활동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MK1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활용이 됐거든요. 네. 신장이 180cm, 중량 80kg, 시속 6km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장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 좀 더 발전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에 가깝게 스스로 판단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이미 쓰이고 예,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안보의 무대가 사실은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주랑 안보의 조합이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우주 기술이 국가 안보와 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주 생각하면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를 생각하잖아요. 네, 네. 인공위성 발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발사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발사체 위에 인공위성을 올려서 쏴서 그 인공위성을 펼쳐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핵탄두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폭탄을 실으면 그게 바로 전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요. 얼마나 멀리 내가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그 발사체를 발사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강국은요. 그런 발사체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위에다 그냥 인공위성 대신 폭탄만 실으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우주 강국이죠. 그러니까 우주 강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뭐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주 멀리 뭐 2,000km,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공위성은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요. 네. 통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기기 뭐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장에 사용되는 통신기기들은요. 산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어디로 가요? 우주로 쏘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도 우주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통신이 원활하게 깨끗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중동 전쟁에서 그게 있었는데 물론 이거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네. 중국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장의 상황을 이란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전투기가 어디가 있고 현재 어디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고 이걸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 사진을 찍고 그 정보를 전달해주면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만큼 인공위성이나 우주산업은요. 전쟁 산업과 전쟁의 어떤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국가 안보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는 분석이고요. 인공위성 또는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장에서 우리의 전투력을 늘릴 수 있는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가 곧 무기가 될 수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고 또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정보를 막힘없이 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와 또 안보 기술이 굉장히 밀접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미래 전장의 모습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데요. 실제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달 실시된 합동 화력 훈련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와,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제 미래 전장이 한층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네, 이번 합동 화력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 실시된 네, 훈련이었는데요. AI를 활용한 전투 지휘 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또 실사계 훈련에는 일반 국민 400명을 포함해서 1,900여 명이 함께 참관했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훈련이 진행됐는데 올해 훈련 핵심 AI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일부 방어 작전에서는 AI 지휘 결심 지원 체계와 무인 전투 체계의 시범 부대를 중심으로 적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는 절차를 전개했는데요. 지휘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AI 지휘 결심 체계가 위성과 공중 감시 자산을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표적 정보를 제공해서 아군을 정밀 타격하는 행동을 뒷받침했고요. 네. 자폭 드론의 실제 공격과 대드론 전투 체계가 드론을 격추하는 훈련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네. 2부 공격 작전에서는 육군 항공 전력이 공중을 엄호하고 아미 타이거 전력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이 주요 지역을 확보하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활용해 작전을 종결하는 절차를 선보였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여러분께서 직접 이력을 확인하신 전차와 전투기, 방공 전력, 드론 등 기존 무기 체계, AI 첨단 과학 기술을 겸비한 여러 가지 미래 전쟁 환경을 주도할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현대전에서 이 드론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오늘 이 무인 전투 체계 강군으로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드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드론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에요. 맞아요. 김연아 네. 기자도 잠깐 설명해 네, 주셨는데 네. 미국이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란이 적과 드론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천 배 비싼 그 패트리엇으로 쏘다 보니 이게 패트리엇을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량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드론은 그냥 싸니까 계속 만들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도 값싼 드론으로 지금 전투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네. 드론 하나가 갖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폭탄 하나 실어 버리면요. 그러니까요. 그거 요격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전쟁에서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선진국이 아닌 뭐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도 이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에서 바뀐 걸 보면 가성비 전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국방 드론과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저가 소모성 그러니까 가서 파괴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소모성 드론을 약 2만 대를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략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지, 항공기, 전투기 이런 걸 타깃으로 해서 가서 폭발을 시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의 드론이 저가 드론이 소모성 드론이 가서 전투기 한 대를 파괴하면 엄청난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부대에 보편적 작전으로 드론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드론이 또 단순히 폭탄을 가지고 와서 폭파시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의 기지를 탐지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하니까 드론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용 가능성이 높아요. 드론을 잘 활용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원래 드론 작전 사령부가 우리나라가 2023년 9월에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상설이 됐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 내란을 일으키면서 북에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걸 처음엔 해체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해체만이 답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드론은 전쟁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잘만 네. 활용하면 되는데 잘못 활용한 그 어떤 사례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2026년 3월에 해체 대신에 전략적 개편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을 했고 드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드론이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드론을 잘 활용해서 전장에서 저가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의 핵심 부분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가격은 저렴한데 네.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군도 그쪽에 좀 영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 전장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 이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좀 했는데요. 자, 핵 추진 잠수함, 이 기존 잠수함과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정부는 2030년대에 핵 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고요. 2030년대 중반 핵 잠수함 1번함을
진수를 하고 후반기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구상 밝혔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로 기술과 또 조선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요. 핵 잠수함의 최대 장점, 그 연료의 재보급 없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되는 핵 잠수함이 실전 배치가 되면 적군 사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면서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 이런 원칙도 분명히 했고요. 핵잠 원자로 핵연료는 농축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또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미래 안보의 이 핵심이 이 첨단 기술이라면 결국 그 기술을 좀 개발하는 기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혁신 기업 육성을 좀 전면에 내세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 네. 기술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전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는요, 그냥 하나의 단순한 기술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 기자가 소개해 주신 핵 잠수함,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해군 장교로 근무를 네. 했었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첫째로 잠항을 오래 할 수 있어요. 핵으로 연료를 쓰니까 디젤을 다시 공급 안 받아도요, 오랫동안 잠항이 가능해요. 두 번째, 소리가 안 나요. 잠수함을 잡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파를 통해 잡아요. 네, 그쵸, 링스 그쵸. 헬기나 P3기 이런 네. 기술 이제 이런 비행기들이 잠수함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소리로 잡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핵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디젤 잠수함은 디젤 자동차도 저저저저, 마찬가지로 네. 소리가 네, 나잖아요. 소리가 나죠. 그것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깊은 바닷속에 오랫동안 그 작전이 가능하고 소리가 안 나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기술인데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이나 전투기 같은 경우에 수만 개의 기술들이 거기에 집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투기 하나의 겉으로 보여지는 형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레이더 기술, 자동 AI 기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체계 기업, 대기업들은요. 플랫폼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큰 덩어리를 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섬세한 어떤 센서라든지 AI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건요.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첨단 기업들, 혁신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개발한 내용들을 그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 안에 수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고 전투함 하나에도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을 생산하는 조그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최첨단의 어떤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 부품들을 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체계 기업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체계 기업과 혁신 기업,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거는 단순히 국방뿐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네. 인터넷을 언제 처음 만든 줄 아세요? 처음 인터넷 전 세계에 들어온 게 미군에서 시작한 거예요. 미군이 처음 인터넷을 썼고 그게 기반이 돼서 인터넷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국방 기술은요. 일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 쓸 수 있는 첨단 부품들이나 기술들은 국방에서 필요해서 개발된 게 많아요. 휴대전화도 그렇고. 왜냐하면 전쟁 중간은 계속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국방에서 개발된 것이 일반 세계로 오는 거, 일반 국민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술들을 결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은 국방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또 어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좀 혁신 기업이 마음껏 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전략회의에서 발표가 된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 계획 어떤 지원 방안이 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서 AI와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신안보 혁신 기업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만 개를 육성해서 안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 체계의 그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첨단 기술형 획득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벤처 투자 조직인 인큐텔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신안보 창업 중심대학 지정 또 전문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방은 이 일반 기술과 좀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최진봉 교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기술의 발전이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현지 시간 24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좀 규모가 큰 것 같은데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먼저 7.2, 규모 7.2 강진이 발생한 후에 불과 39초 만에 7.5의 강진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특히 두 지진 모두 발생 깊이가 얕은 편이어서 그 피해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네. 규모 7 이상의 이딴 강진이 발생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4,3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종자도 157명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도 3천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주요 국제공항과 항구가 위치한 라과이라주는 이번 연쇄 지진으로 고층 건물 40여 채가 무너지는 등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대 수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원이 좀 얕아서 더 피해가 규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SNS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나요? 대통령께서는 갑작스런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조속한 피해 수습과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죠. 보니까 저 영상으로 봤는데 엄청 비참한 네.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휴일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정말 좀 안타깝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1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또 베네수엘라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의 또 안전은 어떤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피해 상황 조금 보고된 게 있을까요? 네, 베네수엘라에는 약 125명 안팎의 우리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할 예정이고 우리 대사관이 교민 한 분 한 분과 연락하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신속 대응방을 파견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본부의 그 재외공간 간 상황 대책반은 이미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민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국제적인 지원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의지 그리고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인력 파견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오 14세 교황도 베네수엘라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IMF 그다음에 세계은행 베네수엘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제 적십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구 지원에 2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 수색이나 부상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참한 모습이어서 네. 많은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혼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생존자들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전문화된 구조 인력들이 파견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국제적으로 좀 곳곳에서 많은 지원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 과거 이 해외 대형 재난 때 긴급 구호대를 좀 파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측 요청이나 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네,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어제 외교부 브리핑에서 큰 지진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네. 또 추가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사망자 수가 4만 명이 넘었던 튀르키예 강진 때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군수송기를 급파하고 또 수색 구조 요원과 의무 요원을 포함해서 총 118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당시에도 47명의 구호 요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피해가 없고 빠른 복구가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유류 할증료 인상 이슈가 있어서 관광객이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정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게 그 시내 어디를 가도 네.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가 그러니까요.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한국말도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달라진 한국의 맞아요. 위상 직접 그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 상반기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처음으로 1,000만 명 넘어섰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K-팝을 중심으로 K 콘텐츠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열린 BTS 공연도 영향을 미친 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일본 36만 명, 또 미주에서 21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만 19만 명, 홍콩 6만 명 등 중화권 시장 성장세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도 같이 늘었는데요.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2018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월 단위 2조 원을 돌파한 건데요.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이슈도 한국을 향한 발걸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즘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BTS처럼 특별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네. 오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의료 관광이에요. 의료 관광. 예, 의료 관광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 의료, 뷰티도 물론 유명하지만요. 의료도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안과, 한의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뭐 서양에 계신 분들은 한의원이 그렇게 낯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보면. 물론 이제 미국도 이런 그 한의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 한약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네. 한의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많지 않아서 네.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고 네. 피부과, 안과는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회복을 어디서 하겠어요? 호텔에 지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호텔에 지내면서 거기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냥 뭐 하겠어요? 관광해요. 그럼 소비도 하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뭐 예를 들면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숙박, 웰리스, 유통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장시장 칼국수 이거 유명한 거 네. 이게 어디서 유명해요? OTT 같은 데서 유명해서 그래요. 그쵸, 그쵸. OTT 같은 데 나오는 드라마나 장소가 이런 예, 데. 우리나라 그 중요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광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에서 체험으로 발전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류 스타들의 영향력도 크다고 봅니다.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김장조끼입니다. 김장조끼요? 모르세요? 팬분이 김장조끼? 입는 거요? 네. 그게 유행이래요? 유행이에요. 아, 그죠? 정말요? 대박이에요. 네. 그거 이렇게 드라마나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 입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걸 사가지고 입어요. 그거 하려고 한국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로 김장조끼, 한복 등이 인기를 끄면서 새로운 어떤 그 관광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장조끼가 유행인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외국인 시선이 좀 색달라 보이나 봐요. 사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좀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가지 요금 같은 또는 불친절 사례들 이런 거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네, 그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왔는데 네. 이분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이 집계한 동향에 따르면 공연을 한 달 앞둔 지난달 그 전국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 368건 중에 50.3%인 185건이 부산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뭐 이는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신고 건수의 77.4%에 육박하는 수치인데요. 신고 유형의 다수가 숙박 부문이었습니다. 뭐 일반 숙소 관련 민원이 133건, 호텔이 2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합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 반경 5km 이내 숙박업소의 주말 객실 가격이 평소 대비 평균 2.4%, 또 최고 7.5배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네. 평소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게 7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갔다 이런 건데요. 이처럼 호텔 숙박비가 너무 올라서 당일치기로 부산에 다녀왔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도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이랑 제주도를 중심으로 좀 여행을 했다면 요즘은 전국 곳곳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자, 네. 교수님 어떻게 국내 여행 좋아하세요? 좀 추천해 좋아하죠. 주실 만한 곳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국인 곳이 관점에 있을까요? 추천을 해드리면 세 네. 군데 정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부산이에요. 부산은 부산. 네. 바다가 있지만 또 바다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있는 게 많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첫째는 두 군데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달맞이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지만 밤에는 달빛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거. 광안리는 이제 밤 되면 너무 멋있어요. 야경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운 야경 때문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뭐 부산하면 돼지국밥 밀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이런 음식 드셔보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목욕 시설도 인기를 누리고 있대요. 요즘 목욕 외국인들. 시설이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목욕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나라는 것 최근에 생긴 거지. 네. 우리처럼 그렇게 막 탕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서 씻고 이런 게 별로 발전돼 있지 않거든요. 때밀이 문화가 좀 그렇죠. 없죠.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주는 에이펙 영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주는 한국 역사와 전통을 볼 수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외국인들이 가면 좋을 장소로 보여지고 네.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신비를 갖추고 있지만 그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석굴암 같은 경우도 보존할 수 있는 양태로 딱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한국적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강릉입니다. 강릉은 동해바다.
그다음에 커피예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인기를 누리는 게 네. 커피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동해바다 커피 문화가 결합된 감성 여행지로 강릉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경포 해변, 안목 해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변가도 보고 그 옆에 커피 거리 걸어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오죽헌 같은 곳에 가면 우리의 이제 전통 문화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세계가 다 조화를 이루는 게 강릉이에요. 그래서 강릉도 지역의 매력을 살리면서 우리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이 부산, 경주, 강릉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분들도 우리 국민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이 뜨거운 열기가 발판이 돼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 활발해지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연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조명한 해외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인터뷰와 함께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는 이재명 정부가 2년보다 국익을 앞세운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원칙으로 사실에 기반한 문제 해결, 전략적 공감, 국내 합의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국익 중심 외교의 핵심으로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6%에서 3.5%까지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함께 강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모범 동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조선, 국방,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외신 보도로 만나보시죠. PTI는 부현 외교장관이 지난 24일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서울에서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4월 인도 방문 시 합의된 무역 투자, 금융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 조선, 국방, 기술, 청정에너지, 스타트업, 핀테크 등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특히 서아시아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 대응을 위한 소통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인도 코리아 위크에 감사를 표하고 인도 기업을 위한 유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디지털 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매체는 한국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디지털 정부협력센터 설립이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즈데일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타슈켄트 방문 중 우즈베키스탄 IT파크 단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윤 장관이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 기술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양국 협력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고 기술 선도국인 한국의 경험이 지역 IT 허브로 도약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양측은 IT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누라프샨시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즈데일리는 또 이번 한국 대표단 방문의 핵심 성과는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 설립 추진이라며 양 장관은 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중 총리가 만나 경제협력과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신은 양측이 한중 FTA 후속 협상과 인적 교류 확대에 공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중시신문망은 김민석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회담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리창 총리는 경제장관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김 총리는 회담에서 남북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요청했으며 리창 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중시신문망은 또 양측은 11월 선전 APEC을 고위급 교류 기회로 삼고 가짜뉴스 대응,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며 김 총리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를 12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결혼 이후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신혼부부는 2021년 28,092쌍에서 지난해 47,096쌍으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결혼 때문에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데 있는데요. 먼저 주거 분야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이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결혼으로 인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주거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늘어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데요. 월 소득 기준 약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혼인 이후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가상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청년 미래 적금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결혼 후에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요. 청년 농업이 부부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과 융자 지원을 확대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세제 분야 개선도 추진됩니다. 무주택 청년 부부의 주택 임차 관련 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요. 떨어져서 거주하는 주말 부부에도 배우자 소득 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각각 경차가 있는 경우에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더라도 넘어야 할 현실의 문턱은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이번 대책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기억 속에 들려온 목소리를 들어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사라질까. 지난 시간의 흐름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의 꿈이야. 어두운 이 밤을 스치는 바람, 숨이 막히게 조여오던 사, 이제야 마주한. 네, 6월 26일 오늘은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은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마약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